양정철 전 비서관 짐 싼 날 한명숙 전 총리의 손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선 후퇴, 백의종근,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표현하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옥중에서 서신 한 통을 훈통이 보내져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함께하기 위해서 허성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제 먼저 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옥중 서신이 노무현재단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이제 좀 벅찬 감정을 실어서 이제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좀 특이했죠. 이런 저기서 이제 색깔론 북풍 흑센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런 프레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선거였는데 좀 내용은 한 세 쪽 되면서 긴데 내용 자체는 요지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조바심이 많이 났었던가 봐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대법원을 다 거쳐서 유죄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2년 전에 지금은 싱크에서 본 대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것. 만약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금 8월에 만기 출소일이 8월이라 그러니까 사면을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걸 바라고 손편지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같이 일을 했던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하고 쭉 같이 일을 해왔던 동지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축하 편지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2015년 2년 전 8월에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를 대법원에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도 저 때 화면입니다. 고 박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옥중에서 문 대통령을 진짜 정말 속으로 지지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 며칠 전부터는 아마 한명숙 전 총리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다수 사람들이 선거 기간 내내 전부터가 아니라 마음을 졸였지 않겠느냐. 특히 그 기간 중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이거 6차 핵실험을 한다 한다 이런 안보 위기가 아주 극도로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미 핵항모까지 이렇게 동해로 급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까? 뭔가 이 대선 기간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경우 선거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상상과 우려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무슨 마타도어라든가 흑색선전이 터져나와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졸였으라고 보는데 특히 대통령도 공감을 표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문 대통령의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무사하게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했지 그렇군요.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영상 속에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포옹도 하고 격려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찍었던 바로 이제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자기 대통령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야기를 당에다 이야기하니까 당에서 주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뭐 그때 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한명 총리가 여성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대통령감이다 해서 이제 사실은 지지를 해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12년도 대선 때는 이제 한명 총리가 그때 당 대표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권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뤄냈고,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제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책임감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 어떤 면 좀 동지적 관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민주 진영 내에서 사실은 이제 여성 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성 쪽에서는 거의 데모라고 할 정도로 한명숙 전 총리의 위상이 이제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보면 또 정계에 진출하는 분들 보면 또 한명숙 총리가 소개해줘서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화여대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이화여대 인맥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 모든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뭐 진실은 뭐 하느님은 알겠죠. 본인은 지금도 무죄라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그 판결에서는 일단 이제 유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지로서 좀 짠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잣대는 하나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 시점에 왜 이 옥중 편지를 보내는 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김혜연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8월 24일 만기 출소이기 때문에 사면과는 좌등의 관계가 없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면을 요청하는 옥중 편지는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자 그럼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 데모라는 표현도 쓰였으니까 허 교수님. 네.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를 만약에 8월에 하면 문재인 정부에 어떤 힘이 실어주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출소를 하시더라도 뭐 거의 영향이나 역할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런 편지를 왜 보냈느냐. 그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 또 이렇게 국가가 위난의 상황까지 갈 정도로 환경 속에서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또 이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감사함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얼마나 이 북풍이라는 것이 선거 때마다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큰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가슴 쫄리면서 숨도 못 쉬었다 할 만큼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안도 그런 편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지 뭐 어떤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앞두고 뭐 미리 편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본인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편지는 이런 것과는 전혀 내용이 관계가 없다. 그때 당시 대법원에서 2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되면 이미 만기가 돼서 두세 달만 있으면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더라도 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격려와 감사의 편지, 걱정의 편지. 그게 세 장의 편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일단 본인도 고 박사님 뭐 정치를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편지 세 장에도 저희 언론에서 다룰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정치를 멀리하겠다, 멀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나오시면은 사실은 뭐 정치와 절연을 하고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좀 한국 전국을 좀 더 여행해야 하겠다 그런 뜻을 표명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이후로 쭉 정치를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에도 뭐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아직은 뭐 정치와 그렇게 절연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뭐 총리까지 지내셨고 또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난 상황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저런 감안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뭐 주변 사람들은 또 정치를 해야 한다 뭐 한다고 또 뭐 본인을 부추길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지만 정말 본인이 얘기하셨던 대로 뭐 회고록도 쓰시려면 좀 쓰시면서 좀 더 좀 뭐랄까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후계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본인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야당은 분당대기 사회단체가 한 그룹이 되는 큰 덩어리를 보면 이 세 개가 야권을 형성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벌써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한명숙 전 총리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출소하신다고 해서 뚜렷한 역할을 하시긴 어렵고 방금 고 박사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후견인 역할조차도 아닌 그냥 정신적으로 또 상징적인 인물로만 정신적 지주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만 남고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분은 일단 한명숙 전 총리가 다시 정계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옥중 편지에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는지도 볼 텐데 사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손편지 말고도 이 얘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현정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회가 325호를 썼는데 그 멤버들이 고스란히 지금 그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기일을 이제 거꾸로 한 숫자를 이제 아마 325를 이제 본인의 그 의원회관 방 호수로 정해서 이제 쓰셨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의원회 그 시절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의원직은 이미 이제 지난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멤버들은 이번 선거 때 다들 뭐 수행부장이라 팀장이라든지 뭐 부대변이라든지 다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스란히 이제 청와대에 아무래도 호흡 맞췄기 때문에 청와대 실무진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뭐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청와대 이제 뭐 수석들급은 뭐 그런다 하더라도 밑에 이제 비서관급이나 행정관급 같은 경우에 지금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한 지금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새로 임명된 조현옥 그 인사수석이 워낙 깐깐해서 인물에서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다들 이제 검증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의 이제 같은 친문 출신들의 그 의원회관에 있던 보좌관, 뭐, 비서관들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기회가 이제 처음으로 청와대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다들 나름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이 숫자가 많아서 실제 행정관 들어가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게 청와대에 입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빨간 동굴에 쳤던 뭐 김재준 수행팀장이나 한정우 부대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뭐 차를 같이 타고 간다거나 옆에서 모든 스케줄을 관리한 이런 분들도 일단 같이 청와대 입성을 했군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렇게 함께 일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현직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관을 또 청와대에 파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청와대 안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라인을 넣어놔야 되는 거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좌관들도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게 굉장한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그야말로 정책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니까 저기서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눈이 넓어진다 그러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관들도 원하고 의원들도 그런 그 자기 사람 한두 사람을 넣어놓는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조현옥 수석 말씀하셨지만 인사수석실이 이전에 없다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한 거라 이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인사수석실에서는 아마 그 공공기관 인사를 주로 담당을 할 것 같고 아마 저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정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아마 인사수석실이 업동원 씨 이제 다시 부활이 되면서 그 넓게도 아마 청와대 내에 인사 검증까지도 한다고 하면은 여성들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잣대가 엄격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깨끗하고 뭐 그런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더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손편지 그리고 325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청와대 입성했다. 뭐 이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오는 이 측근들의 얘기를 해봤다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겠어요.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3철 가운데 양정철, 이호철 전 비서관이 이선 후퇴를 선언하고 이 인물만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와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혁신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오히려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전해철 의원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문고리 사연방과 적합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3철 세 명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분담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정철 비서관, 전 비서관이 가장 중심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책 운명에서부터 여러 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정리하고 또 사람을 뭐 선발하고 모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양정철 전 비서관이 거의 다 했고 또 정치적 고비마다 어떤 정무적 판단과 입장을 정하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크게 의존했던 것이 양정철 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호철 전 비서관은 어쨌든 뭐 과거 부산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호인으로서 만났던 관계에서부터 함께 쭉 오랜 세월을 해왔던 후배이자 동지이고 또 경남고등학교 즉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계로서 정말 잘 지내왔던 분인데 아마도 이게 이제 PK 지역,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의 어쨌든 인재 영입이라든지 선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왔던 그런 역할을 해주시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어원이 되어버렸죠. 어원이 돼서 이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하면서 뭐 각별하게 이제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실 전해철 의원은 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했습니다. 예, 저기 해마루 법무부인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하면서 그때 인연이 맺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하고도 꾸준히 그 이후에 인연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재선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당내에서 어쨌든 문재인 그 후보를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이제 분담해서 쭉 각자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권이 수립이 됐지만 전해철 의원도 입각이나 청와대로 가기는 지금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오히려 당내에서 역할을 모아주는 그런 게 아닌가. 당내에서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아까 말했던 행정관들을 가리고 줄을 섰다, 뭐 1000명이 줄을 서 있다 했는데 실제 청와대 비서실에 뭐 행정관, 비서관 다 포함해서 4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널공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널공이요? 이제 널 공무원인 사람들. 그럼 실제 이제 이렇게 뭐 약간의 정무직 스타일이나 별정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공의 숫자는 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명 내에, 많아도 100명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고 박사님, 뭐 전해철 의원이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네요. 뭐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에 법무장관이 잘 아시는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 장관을 강금실 장관을 발탁을 했었는데 예. 뭐 전해철 의원 또 박범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거론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맹활약했던 또 박영선 의원도 법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해철 의원의 경우 지금 당과 이런 청와대 간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물밑 조율이라든가 물론 뭐 정무수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을 당분간은 하지 않겠냐. 지금 삼철이 다 물러나는 상황에서 전해철 의원만 검찰 개혁을 가장 책임져야 할 그런 위치에서 전해철 의원이 맡을 경우 자칫하다가는 좀 뭔가 역풍이랄까 부작용이랄까 또 과도한 어떤 그 움츠림 현상 같은 것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진짜 소문대로 이렇게 맡을지 이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전해철 의원과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뭐 한번 방송 전에 이 앞으로 좀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겠어요. 또 김경수 의원과도 통화를 했는데 뾰족한 답변, 뭐 연락을 듣지는 못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경수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은 최측근들인데 이분들 그럼 다른 복심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양정철 전 비서관이 떠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서지 말라. 나도 안 나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보면 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양정철 비서관이 저렇게 이제 이제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떠나버림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양정철도 떠났는데 그렇죠. 누가 지금 누가 내 자리 달라고 하냐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니까 다들 조금씩의 이제 주춤한 게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임명직에 안 나가기로 이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는 이미 선거 때부터 내부에서 준비를 해왔고 예.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당에서 어떤 역할들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집중하지 사실은 이제 내각 구성도 그렇고 청와대 구성도 그렇고 최대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철저히 좀 배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원칙으로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지금 의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당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의원직 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단 청와대도 최소한 일단 중립적인 다 이재명 뭐 안희정 뭐 범개파적인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다국적 연합군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정도 구성을 하는지 친문이라고 아주 핵심 이런 인사들은 지금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비서실장으로 강력히 거론되다가 이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중중대사로 지금 거의 내정이 됐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원칙은 측근들 배제. 일단 좀 통합적 구성 뭐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게 이렇게 복심들이 자진해서 이선 후퇴를 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 반드시 부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는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이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 국방, 안보, 통상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 색깔이 너무 드러나는 것도 정권 초기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거죠. 이제 출범 초기에 아주 어려운 난제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들이 앉혀 있다가 거기서 힘이 빠지면 저는 굉장히 동력을 잃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측근들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또 포석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가져가는 그 로드맵에서의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현명한 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측근들이 다시 다시 이제 임용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분 말씀 종합해보니까 남은 측근들이 이제 청와대 입성은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분위기 알겠습니다.